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 사촌이 겪은 실화예요. 제 사촌 니키는 금요일 새벽 1시쯤 여자친구 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쌤이 니키에게 놀러 오라고 했지만 니키는 너무 늦어서 운전하기 싫다고 했죠. 대화가 한참 이어지던 중 니키는 쌤의 뒤쪽에 있는 벽장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니키가 그걸 지적하자 쌤은 뒤를 돌아보고는 그냥 무시했죠. 30분쯤 더 대화를 나누는데 벽장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더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니키는 다시 그걸 보고는 쌤의 남동생이 벽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쌤은 남동생이 아니라며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 때문일 거라고 했죠. 또 30분쯤 뒤 이번에는 벽장문이 완전히 열리더니 누군가 벽장에서 나와 쌤의 침실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니키는 자신이 본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는 쌤에게 남동생이 벽장 속에 숨어 있다고 다시 말했죠. 그때 쌤이 한 말은 니키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었어요. 나 집에 혼자 있어. 니키는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장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가 최대한 빨리 달려가겠다고 외쳤죠. 그때서야 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자 완전히 열려있는 벽장문을 보게 됐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어요. 니키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를 몰아 최대한 빨리 쌤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니키는 집 안으로 뛰어가 쌤의 방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왔다고 말했지만 쌤은 대답이 없었어요. 마침내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쌤은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에게 말하기를 문을 닫기 직전 누군가 문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주말에 할머니가 교회 친구들과 플로리다에 가셔서 제가 할머니 댁에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 방 옆에 있는 손님방에서 잤는데 거기엔 항상 제 동생이랑 제가 할머니 댁에 놀러 올 때 쓰던 침대 2개가 있었죠. 저는 창가 쪽에 있는 침대를 골랐어요. 침대에 눕기 전에 모든 문이 잘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했죠. 침대에 누웠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바로 잠이 오진 않았어요. 할머니 댁은 딱히 할 게 없어서 1시간 정도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보고 친구들한테 문자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헬로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실을 나와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리를 들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죠. 여자의 목소리가 10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헬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에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할머니 댁 문에는 구멍이 없었지만 주방 창문으로 현관이 잘 보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누가 밖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창밖을 본 순간 한 여자가 현관 계단에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헬로라고 말했죠. 그 여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지만 순진하고 작고 연약한 할머니 모습은 아니었어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섬뜩했죠.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혹시 할머니 친구분인가 생각했지만 벌써 자정이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남의 집 문을 찾아오겠어요. 게다가 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계속 헬로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오싹했어요. 저는 그냥 손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니 더 이상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돌아갔나 싶었죠.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들은 할머니께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 시간에 주무실 게 뻔했고 평소에도 휴대폰을 잘 확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한참의 고요함이 흐르고 저는 슬슬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적이 깨졌죠.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창문에서 들려왔어요. 노크나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부딪히는 굉음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죠.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멈추자 아까 그 섬뜩한 목소리가 다시 헬로라고 말했어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는지 용기가 생겨서 블라인드를 확 걷어올렸어요. 그 순간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섬뜩한 여자의 얼굴과 마주쳤어요. 우리 사이엔 얇은 유리창 하나만 있었죠.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웃는 얼굴을 향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블라인드를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2층 손님방으로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사실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싶었죠. 저는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덮고 숨었고요. 몇 시간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이 돼서야 아래층으로 내려가 창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그 기분 나쁜 여자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전화 너머로 비명을 지르며 몹시 흥분하셨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자신에게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대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켰지만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그 두 여자가 동일 인물일지 궁금해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릴 때 일이라 희미하게 기억해요. 아마 7살쯤이었을 거예요. 옛날 우리 집은 제 방만 따로 한 층을 썼는데 원래는 침실이 아니었고 다락방이나 벽장 같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우리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딸들의 놀이방으로 썼다고 하더군요. 제 방에는 다락방과 연결된 거대한 벽장 문이 있었어요. 벽장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었고 큰 미닫이 문이 달렸었죠. 그 안에는 제 어릴 적 장난감과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커다란 벽장이 이유 없이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가족들과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벽장 안에서 장난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죠. 부모님은 벽장 안에 아무도 없다며 안심시키셨지만 제가 너무 무서워하는 걸 보시고 그날 밤은 함께 자게 해주셨어요. 다음 날 밤 저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또다시 벽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장난감 블럭통이 쏟아지는 소리였죠. 다시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지만 마지못해 저를 또 함께 재워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랑 벽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블럭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 있었잖아요. 하고 외쳤지만 엄마는 그저 통이 넘어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아빠는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며 방문을 잠그고 주무셨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상상력이 폭주하며 조용히 누워 벽장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날지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정적이 깨졌어요.
벽장 미닫이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힘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에 비쳐 벽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섬뜩한 공포가 온몸을 덮쳐 지금도 기억하는 그 느낌과 함께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형체는 벽장에서 뛰어내려 제 방을 가로질러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놀란 엄마가 제 방으로 달려오고 아빠는 누구든 잡으려고 아래층으로 뛰어나갔지만 결국 잡지 못했어요. 경찰도 그 남자를 잡지 못했고요. 잡지 못한 그 정체는 유령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건 제게 낚싯배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제 아내는 노스 애틀랜틱에서 이틀간 낚시 여행을 떠났어요. 첫째 날은 평범했죠. 적당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고 밤에는 음악을 들으며 카드 게임을 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밤 낚시가 잘 안 돼서 다시 배 안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틀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그때 갑자기 보트 모터 소리가 들렸죠.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낡은 모터보트를 탄 한 남자가 있었어요. 불빛도 하나 없이 우리 배 앞쪽에 멈춰 서 있었죠.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에 야구 모자를 쓴 중년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죠. 그는 우리에게 남는 휘발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없다고 대답했죠. 연료가 부족한 거냐고 육지로 태워다 줄까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충분히 있다고 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내와 저는 기름이 충분하다는데 왜 물어봤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남자가 텅 빈 눈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는 바람에 점점 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우리 배 앞쪽의 가판 불빛 덕분에 그를 볼 수 있었지만 주위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남자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며 많이 못 잡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데 돌아다니세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피식 웃는 거예요. 마치 제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그는 작은 모터보트를 돌리면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말하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와 아내는 완전히 기겁했죠. 어부들은 서로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저는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늦은 밤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나타난 것도 모자라 그의 행동까지 모두 수상했죠. 너무 불쾌해서 저는 우리 배의 불을 끄고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어요. 그가 우리를 다시 찾지 못하게 말이에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아내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벌떡 일어나 보니 한 남자가 침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제가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침대 끝을 벗어났어요. 밖에서는 아까 그 모터보트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죠. 그날 밤 저희는 바로 육지로 돌아와 그 남자를 신고했지만 그에 대한 소식은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그 남자가 대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5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새벽 2시까지 문을 열어요. 저처럼 마감 직전에야 에세이를 쓰는 게으른 학생들 때문이죠. 건물은 꽤 크고 대부분의 책은 스택스라고 불리는 지하 서고에 있어요. 간단히 구조를 설명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큰 계단이 있고 그리고 스택스로 들어가는 4개의 입구가 있는 긴 복도가 있어요. 스택스는
복도 양쪽에 있는 아주 큰 방 2개로 엄청난 양의 책장과 벽을 따라 공부용 책상들이 놓여 있죠. 밤 11시쯤이었어요. 연구 논문 때문에 자료 조사가 많아서 저는 계속 오르내리기 귀찮아 스택스에 있는 책상에 자리를 잡았죠. 한 2시간쯤 있었을까? 저 말고는 몇 칸 떨어진 곳에 있던 남자의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쯤에는 이미 정신이 멍한 상태였죠. 아침 8시 수업이라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좀 초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책장을 미친 듯이 빨리 넘기며 촤르륵 촤르륵 하는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방 저편에서 나는 소리였죠. 처음엔 무시하고 있으면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5분쯤 지나자 짜증이 나서 그만하라고 말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고를 가로질러 3발짝쯤 걸었을 때 소리가 뚝 멈췄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조용해졌죠. 하지만 10분쯤 뒤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들렸죠. 마치 아주 큰 책을 집어든 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남자애도 짜증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계속되자 저도 일어나서 같이 찾아봤죠. 소리가 너무 커서 어디서 나는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명은 책장 이쪽, 저는 저쪽에서 수색을 했죠. 책장 끝까지 걸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스택스에 들어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저희가 입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봤을 텐데 말이에요. 소리는 다시 멈췄고 우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냥 옆방에 있는 환풍기 소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에세이를 빨리 끝내야 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소리가 또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그 남자의 의자 바로 옆에서 나는 것 같았죠. 남자애는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우겨넣더니 저를 보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곤 도망치듯 나갔어요. 저도 그 뒤를 5초 뒤쯤 따라 나갔죠. 저는 그날 이후로 밤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스택스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6번째 이야기. 할로윈이 다가올 무렵 친구들과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자기 부모님의 첫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죠. 실화라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망설였지만 저희가 계속 재촉해서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쳤는데 헤어질 시간이 되자 친구의 아빠가 프로보 캐니언으로 한밤중 하이킹을 가자고 제안했대요. 그 지역에서 암벽 등반을 많이 해서 길을 잘 안다고 했대요. 그렇게 두 분은 협곡 입구까지 차를 몰고 간 뒤 차에서 내려 별빛에만 의지해 하이킹을 시작했죠. 그날이 초승달이라 주위가 아주 어두웠거든요. 한참을 걷던 중 친구 아빠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을 느꼈대요. 앞쪽 길이 나무 아래로 이어져서 아주 컴컴했고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죠. 1분쯤 지나자 그 기분은 더 강해졌어요. 그는 또다시 무시하고 나무 숲으로 조금 더 들어섰는데 발이 부드러운 무언가에 부딪혔죠. 너무 어두워서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느낌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는 무언지 확인하는 대신 여자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재빨리 벗어나기로 결정했죠. 몇 년 후 두 분이 결혼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사회자가 잡힐 뻔했던 순간 중 가장 아슬아슬했던 때를 묻자 연쇄살인마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밤중에 프로보 캐니언으로 여자를 유인해서 막 살해했을 때 누군가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는 간신히 나무 뒤에
몸을 숨겼고 어떤 남자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이유도 없이 그냥 몸을 돌려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7번째 이야기.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캠핑을 갔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18살이었고 11살 쌍둥이 동생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7월 중순이라 저는 꽤 신나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몰고 시골로 가서 아빠는 조용한 길가에 차를 세웠죠. 우리는 1.5km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작은 공터를 찾았어요. 텐트 2개를 쳤는데 하나는 저와 동생들, 다른 하나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죠. 밤이 되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낭에 누워있는 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이리저리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동생들은 이미 오래전에 잠들었고요. 그때 갑자기 텐트 지퍼가 스르륵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가 텐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죠. 누구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다시 뺐죠. 아빠?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텐트 지퍼를 열어둔 채로 재빨리 사라졌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저를 확인하러 오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텐트 밖으로 기어나와 부모님 텐트로 갔죠. 지퍼를 열고 들어가 보니 부모님 2분 다 침낭 안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아빠를 흔들어 깨우고 혹시 방금 우리 텐트 확인하러 오셨냐고 물었죠. 아니라는 대답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엄마를 깨웠고 엄마도 잠에 취한 목소리로 텐트 밖에 나간 적 없어라고 말했죠.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어쩌면 어떤 사이코 같은 낯선 사람이 우리 텐트까지 와서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본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제 말을 믿어주셨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8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키웨스트로 신혼여행을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러 갔는데 직원이 방이 금연구역이라고 했대요. 아빠가 흡연자라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방을 바꿔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 전체에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대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페인트공 한 명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 모든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부모님은 그를 지나치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대요. 방에 도착하니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프런트로 가서 방을 다시 바꿔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그 층에 페인트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방을 바꿔주기로 했죠. 부모님이 짐을 챙기러 원래 층으로 돌아갔는데 불과 10분 만에 페인트 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모든 도구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페인트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죠. 부모님은 몹시 당황했지만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새 방으로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는 길에 부모님은 투어 가이드가 그룹에게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가이드가 부모님이 묵으려 했던 그 층에 대해 언급하자 귀가 솔깃했죠. 가이드에 따르면 오래전에 그 층에서 작업하던 페인트 공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져 죽었다고 해요. 평소에 부모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직접 겪고 나니 꽤나 섬뜩했다고 해요.